그 2022년 하면 이제 대선 및 부동산 정책, 대선 후보들에 따른 이제 부동산 정책,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이 있는데, 자, 이제 현 시장은 어땠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고, 그러니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됐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 이게 이제 현 시장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정부 규제 수요를 억제시키지만 공급을 더 억제시켰다. 유튜브에서 우유파동이라고 치면 프랑스 그 혁명가 사상가가 이게 정치 이야기 나오는데, 서민들이 우유를 먹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쪼았더니 우유 가격이 더 폭등을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경제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우유파동 이야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서울을 보면 10억이 오르면 뭐예요? 7억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5억이 오르면 뭐예요? 3억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누가 팔겠어요? 맞죠?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매물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올랐죠. 전세 임대차법 때문에 매물이 나올 게 반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줄었잖아요. 매물 감소했죠. 그러니까 임대 매물도 감소했고 매매 매물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공급도 감소하고 실제 건설하는 공급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수요 억제보다 공급 억제가 더 강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는 게 저도 사실 코로나가 터질 거라는 예측을 못했고 정부가 이것까지는 조금 알았어요. 이제 규제를 당연히 더 할 수밖에 없겠다. 코로나 이후로. 왜? 자산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냥 좀 어쩔 수 없지. 저도 투자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가정 중에 내가 투자를 해야 좋은 거지.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내만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정말 임대차법은 또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을 다 예측할 수 없구나. 그리고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더 잘 대응을 한다는 거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아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아산을 아까 6월 달에 1000안을 봤었고 12월 달에 또 1000안 아산을 봤죠. 근데 6월 달에 1000안 아산을 봤는데 아산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를 투자를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냐? 갭 차이가 5천 정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남구를 볼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판단을 했던 거고 매매 가격은 1000, 2000 올랐지만 그때 당시 투자했다면 5000 투자해서 1000, 2000 오르는 거였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투자했을 때는 1, 2000 투자해서 7, 8000 먹는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요? 후자가 더 좋죠. 맞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6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시대인데 더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자니 이제 어쨌든 이변이 없는 한은 이 두 정권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의 이런 정책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정책보다 일단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이게 정치 이야기 누가 옳고 그렇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보 정권은 원래 이제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평한 분배를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이쪽에서 꿈꾸는 지향하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돈을 줘야 되니까. 복지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어떻게 걷어야 돼요? 돈을 우리가 일자리가 좋아지고 소득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져서 걷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돈을 걷는 방법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게 뭐였냐?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진보가 잡으면 돈을 더 찍어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큰 정부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 세금 많이 내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화폐를 더 발행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좀 반대죠. 그래서, 어떻게 역대 정권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정권이 잡으면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급등을 해요. 더 많이 올라요. 진보가 잡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국가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어디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우리가 모르게 국가가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안 뺏겼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뺏긴 효과랑 똑같은 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진보 정권이 잡을 때는 좀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대신에 양도세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를 안 하게 되죠. 안 팔게 되죠. 우리 네. 팔라고 하니까, 집 들고 있는 사람 팔려고 하니까 사표를 내는 분도 있고, 맞죠? 어쨌든 너무 잘 아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결국에는 이 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아마 큰 맥락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아마 이제 진보가 다시 잡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겠다. 제대로 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급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리고 화폐는 여전히 더 필요하게 되고, 돈은 여전히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럼 자산 가치는 더 오르는데, 문제는 거래가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보수가 잡으면 이제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쪼았는데, 규제를 했는데, 공급도 규제를 했잖아요. 이제는 풀어주는데, 여기 보면 재건축도 규제를 완화해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면 대박 아니에요? 예, 맞죠? 대박이죠. 대박인데, 내만 대박이 아니고, 이쪽이 또 대박이고, 여기 재건축도 대박이고, 저기 재개발 재건축도 대박이에요. 그러면 시중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시 시장이 좀 많이 오른 데는 하락할 수 있고, 덜 오른 데는 이제 그게 다시 더 시장 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안정화가 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대신에 세금은 좀 줄어들겠죠. 세금이 줄어들면, 양도세가 줄어들면, 우리 지금 이미 부동산 오래전부터 해왔던 분들 팔 거 많잖아요. 그럼 이제 팔겠죠. 그럼 또 시중에 공급도 늘어나는데 매물의 공급도 늘어나고, 이래 되면 시장이 또, 시장은 안정화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더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해놓는 거죠. 진보가 되면 가격은 오르겠지만 거래는 둔화되겠다. 보수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호재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거나 공급량이 많이 풀리는 곳은 오히려 이제 안정이 될 수도 있지만 침체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1, 2 크게 그려놓고 그 다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금리도 봅시다. 요거는 제가 이제 직방의 블로그 보고 그냥 캡처를 해온 건데, 쉽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오히려 가격이 다 같이 올랐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가격이 소폭으로 상승했고, 금리가 상승기 때도 가격이 큰 상승을 했고, 금리가 장기 하락일 때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전체 주택 가격인데, 그 다음 이제 지역별로 보니까, 금리 인하기 때는 전국이 상승했고, 그 다음 금리 상승 및 정점, 금리가 상승해서 정점을 찍을 B 구간에는 서울은 하락했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죠. 서울이 B 때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크게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서울은 떨어졌고 지방은 올랐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 서울이 하락하고 지방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 금리가 크게 하락했을 때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이 보면 금리랑 부동산이 가격이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제목에 뭐라 했냐면 투자자, 수요자, 공급자 이래 놨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만 해서 그래요.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사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좀, 이자가 더 싸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급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싸니까 더 사업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는 공급량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럴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를 때는, 내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기회비용이 줄어든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자가 더 많이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는 공급이, 나중에는 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제가 이제 금리는 2차적 요인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 요인보다도 부수적 요인이다. 큰 요인 중에 하나지만 부수적 요인이다. 그것보다는 수요 공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금리와 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시장이 저는 더 중요하다. 아까 금리가 맞죠? 그래서 시장에 더 집중을 하면 오히려 간단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오른다는데 부동산을 사면 안 되나? 네. 근데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 뭐라 했냐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집 사면 안 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싼 거 같아서 샀던 분들이, 대출 잘해주니까 샀던 분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금리보다는 시장이 더 중요하다.